사방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술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중심에 선 집도의 이서진의 눈빛은 그보다 더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마스크 위로 드러난 눈은 오직 눈앞의 환자, 찢겨진 대동맥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생명의 강물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흡입기, 더 가까이,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레지던트의 다급한 외침이 수술실의 정적을 갈랐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리며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이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선우대학병원 흉부외과의 가장 촉망받는 외과의사이자 얼음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천재였다. 그녀의 손에서 수많은 심장이 다시 뛰었고 절망의 문턱에서 수많은 생명이 돌아왔다. 메스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그 목소리에는 혼돈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어시스턴트가 재빨리 메스를 건네자 그녀의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었다. 생과 사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투였고 이서진은 그 전장의 지휘관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손끝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세한 혈관을 꿰매고 찢어진 조직을 복원하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한 예술과도 같았다.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나고 그녀가 지친 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섰을 때 거짓말처럼 모니터의 경고음이 멎었다. 안정적인 파형이 녹색 선을 그리며 화면을 채웠다. 혈압 안정, 바이탈 사인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수술실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다. 모두가 탈진한 상태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생명을 구했다는 성취감이 어렸다. 수고했어. 뒷정리 부탁하지. 이서진은 지친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수술실을 나섰다. 수술복을 벗고 샤워를 하자 뜨거운 물줄기가 온몸의 피로를 씻어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정신적인 피로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짙은 다크서클이 그녀가 얼마나 잠을 자지 못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데 창밖은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폭우였다. 밤늦은 병원은 고요했고 오직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빗소리만이 복도를 울렸다. 이런 날은 유독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다. 의사라는 직업은 타인의 삶을 구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볼 시간이 없었다. 연애는 사치였고 결혼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 그녀의 삶은 오직 환자와 수술, 그리고 논문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무의식적으로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를 맞고 싶었다. 이 뜨거워진 머리를 복잡한 마음을 차가운 빗줄기로 식히고 싶었다. 옥상 문을 열자 거센 비바람이 그녀를 덮쳤다. 머리카락과 옷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했다. 난간으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빗속에 잠긴 도시는 흐릿한 빛의 점들로 아른거렸다. 그때였다.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채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 엉망이 된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짙은 눈썹,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듯한 무표정한 얼굴. 그는 선우그룹의 회장이자 이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인 강지훈이었다. 이서진은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병원 이사회나 공식적인 행사에서 항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남자.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철한 얼굴로 제국을 다스리는 젊은 군주. 그런 그가 왜 혼자 이 비오는 옥상에 있는 것일까? 그쪽이야말로 여기서 뭘 하고 계시죠, 회장님? 서진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되물었다. 그녀는 그의 직원이지만 지금은 의사 가운을 벗은 이서진일 뿐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잠시 흥미로운 듯 눈썹을 까딱였다. 바람 좀 쐬러. 답답해서. 이런 날에요. 이런 날이 더 좋지. 아무도 방해하지 않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직 거친 빗소리만이 그들의 대화를 대신했다. 서진은 그의 얼굴에서 깊은 고독을 읽었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외로움이었다. 정상의 선자의 고독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의 공허함. 무세운 일 있었습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군요.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진수술이 있었습니다. 12시간짜리. 살렸습니까? 네. 그렇다면 좋은 일인데 왜 그런 표정이죠? 서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생명을 구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은 언제나 제 자신을 갉아먹는 것 같아서요. 매번 제 영혼의 일부를 떼어주는 기분입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언제나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과정의 고통이나 감정 소모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환자를 살리고 그 자해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술 한잔 할 겁니까? 지훈이 불쑥 제안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이 남자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그의 차가움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낯설지 않았다. 그날 밤 그들은 병원 근처에 작은 배에서 술을 마셨다.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비 오는 날 우연히 만난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다.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와 고독을 이해했다. 술기운이 오르자 억눌렀던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감정의 끝에서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뜨겁고 절박하게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외로운 두 영혼의 처절한 위로였다. 다음날 아침 서진은 낯선 호텔방에서 눈을 떴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 한 장만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게 전부였다. 서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메모를 구겨버렸다. 그녀 역시 하룻밤의 실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다시는 마주칠 일 없는 사람. 그렇게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그리고 6주가 흘렀다. 최근 들어 서진의 몸 상태가 이상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피로감이 몰려왔고 속이 메스꺼워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수술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만 현기증이 났다. 동료들은 그녀가 과로 때문일 거라고 걱정했지만 의사로서의 직감이 다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었다. 얼마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었지만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를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테스트기 창에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다.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서지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임신이라니. 이서진 그녀가. 아이의 아버지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 6주 전 비 오는 밤에 그 남자, 강지훈. 그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경이로움과 함께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상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그룹의 총수였다. 더군다나 그는 불임이라고 세상에 그렇게 알려져 있었다. 과거에 어떤 스캔들 속에서 그의 불임은 기정사실처럼 언급되었었다. 그런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면 누가 믿어줄까? 사람들은 그녀를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갈 것이 뻔했다. 그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하다는 짧은 메모만을 남기고 사라졌던 남자. 그는 분명 이 아이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다. 서진은 배를 감싸 안았다.
아주 작은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이다. 그 남자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야 할 생명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혼란은 짧았다. 그녀는 결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수술대 위에서 수많은 죽음과 싸워 이겨냈던 것처럼 그녀는 이 현실과도 싸워 이길 생각이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수술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낼 것이다. 반드시.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의 아이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밤에 시작된 인연은 이제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결심을 굳히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서진은 본래 망설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수술대 위에서 총악을 다투는 결정을 내릴 때처럼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이 거대한 사건 앞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며칠 동안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회진을 돌고 수술을 집도하고 밀려드는 논문을 검토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가운 주머니 안에는 작은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었다. 아주 작고 희미한 점 아직 형태조차 갖추지 못한 그 존재가 이제 그녀 세상의 중심이었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칸에 숨어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그 남자에게 알려야만 했다. 동정이나 도움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고지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명확하게 매듭짓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삶에 그리고 아이의 삶에 그림자조차 들이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선우그룹 회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우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라는 직함이 있었다. 그녀는 회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침착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과 용건을 밝혔다. 흉부외과 이서진입니다. 강지훈 회장님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비서는 의례적인 거절을 하려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감을 감지했는지 잠시 망설였다. 잠시 후 월요일 오후 5시 회장실에서 15분의 시간을 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약속 당일 서진은 수술을 막 끝낸 참이었다. 땀에 젖은 수술복을 벗고 샤워를 한 뒤 그녀는 평소 입던 셔츠와 슬랙스 차림 그대로 병원 최상층 회장실로 향했다.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약하게 보일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이서진으로서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회장실의 문은 육중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공간이 그녀를 압도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최고급 목재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과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들. 모든 것이 차갑고 권위적이며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공간의 주인 강지훈처럼 그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그녀가 들어서는 소리에 천천히 몸을 돌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그날 밤 옥상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감정한 얼굴. 이서진 선생,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책상으로 걸어와 의자에 앉으며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서진은 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곧장 책상으로 다가가 섰다. 그를 내려다보는 구도를 만들고 싶었다. 이 대화에서만큼은 그와 동등한 위치에, 아니 그보다 우위에 서야만 했다. 무세운 일입셔 이서진 선생. 내 시간이 그리 한가하지 않다는 건 잘 알 텐데.
그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기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진은 말없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강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게 뭐지? 열어보시죠.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빠를 겁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2장의 종이였다. 하나는 작은 초음파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산부인과 진단서였다. 그의 시선이 임신 7주라는 글자에 멎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진을 쏘아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그녀의 속내를 전부 꿰뚫어 보려는 듯 날카로웠다.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임신했습니다. 7주 차입니다. 서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환자에게 진단 결과를 통보하는 의사처럼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그리고 강지훈 회장님께서 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서진은 자신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처음에는 희미하던 것이 점차 커져서 결국 차가운 웃음소리가 되어 터져 나왔다. 그의 웃음소리는 넓은 회장실을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서진 선생, 우리 병원 의사들이 과로에 시달린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머리가 어떻게 된 줄은 몰랐군. 그는 몸을 의자 깊숙이 기댔다. 돈이 목적인가? 아니면 혹시 이 선우병원의 안주인 자리라도 노리는 건가? 꿈이 야무지군.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진의 가슴에 박혔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그의 말을 받아쳤다. 그런 상상밖에 하지 못하신다니 유감입니다. 이게 상상으로 보이나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문 말이야. 그의 눈이 경멸감으로 번뜩였다. 수작 부리지 마시오. 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인데 어디서 감히. 그것이 그의 비장의 카드였다. 불임. 그 한마디면 어떤 여자든 감히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하지만 서진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초음파 사진과 진단서를 다시 봉투에 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침착하고 단호했다. 전 단지 사실을 통보하러 온 것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는 회장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도 그 말씀하신 안주인 자리도 제 능력으로 충분히 내 아이 하나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지훈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앞으로 제 아이와 제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렬했다. 그것은 부탁이나 애원이 아니었다. 명백한 통보이자 명령이었다. 잠깐, 지훈의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가 돌아보자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자신의 통제에 두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그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다. 돈을 요구하며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던 여자가 오히려 그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그녀의 당당함,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눈빛이 그의 확신을 흔들었다. 만약 저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생각은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렇다면 지난 수년간 그를 지배해온 불임이라는 진단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질문이었다. 이대로는 못 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큰 키가
서진에게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당신 말을 어떻게 믿지?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저 우리 삶에서 조용히 사라져 주시는 것 뿐이니까요. 웃기는 소리. 그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져. 난 내 핏줄을 길거리에 나뒹굴게 할 만큼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야. 그의 말에 서진은 코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책임감 있는 아버지 행세라도 하시겠다는 건가요? 방금 전까지 저를 꽃뱀 취급하던 분께서 말 조심해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지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상대를 만난 기분이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마지막 제안을 던졌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어. 그것은 그녀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독한 현실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마. 함부로 병원을 그만두거나 잠적할 생각도 하지 말고.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이서진 선생, 당신은 의사 가운을 벗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당신 인생을 바닥까지 끌어내릴 테니까. 그의 협박에 서진은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하죠, 그 검사. 저 역시 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한 증거 하나쯤은 남겨두고 싶었으니까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는 서로 볼 일 없도록 하죠.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에 지우는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서진은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회장실을 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거대한 공간에 다시 혼자 남은 강지훈은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그녀가 실수로 놓고 간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남긴 것인지 모를 작은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다. 희미한 흑백 사진 속의 작은 점. 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분노불신 혼란,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아주 희미한 기대감. 복잡한 감정들이 폭풍처럼 그의 내면을 휩쓸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그의 견고했던 얼음 왕국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일주일은 강지훈과 이서진에게 각기 다른 의미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 이서진에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그녀는 결과에 대해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진실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녀의 불안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진실을 마주한 강지훈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가 자신의 약속대로 깨끗이 물러나 줄 것인가? 아니면 재벌가의 권력을 앞세워 아이를 빼앗으려 할 것인가? 후자의 가능성이 그녀를 밤마다 잠 못 들게 했다. 그녀는 더욱 일에 몰두했다. 수술실에 있을 때만이 유일하게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메스를 잡은 그녀의 손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판단력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동료들은 그녀의 지독한 평정심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얼음 같은 가면 아래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밤이 되면 그녀는 텅 빈 자신의 아파트에서 웅크린 채 배를 감싸 안았다. 아가야, 그녀는 나직이 속삭였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것은 아이에게 하는 약속인 동시에 나약해지려는 자기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다. 반면 강지훈에게 그 일주일은 견고했던 자신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전조 현상과도 같았다. 그는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하고 수십억 원이 오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냉철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팔려 있었다. 그의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는 이서진이 두고 간 초음파 사진이 있었다. 그는 아무도 없을 때면 마치 금지된 물건을 만지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보곤 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흑백의 점. 이것이 정말 자신의 핏줄이란 말인가?
그는 두 가지 가능성 사이에서 미친 듯이 갈등했다. 하나, 이서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 둘, 지난 10년간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전자는 분노를 일으켰지만 후자는 그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그의 불임 진단은 10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이뤄졌다. 당시 그의 건강을 누구보다 염려했던 새어머니 오유라 회장의 권유로 그룹 산하 병원이 아닌 외부에 저명한 비뇨기과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다. 박진수 원장, 인자한 미소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에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던 의사. 그 진단 이후 강지훈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렸다. 후계자를 낳을 수 없는 반쪽짜리 재벌 총수.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를 더욱 차갑고 고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만약 이서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진수 원장은 오진을 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그를 속인 것이 된다. 머릿속에서 복잡한 회로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전략적인 사고는 그의 특기였다. 그는 퍼즐 조각을 맞추듯 과거의 기억들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오후 늦게 그의 충직한 비서인 최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최 비서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언제나 강철 같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어 종이칼로 조심스럽게 개봉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몇 장의 검사 결과지였다. 그의 시선은 다른 복잡한 수치들을 건너뛰고 오직 마지막 한 줄에 고정되었다. 침부 확률 99.999%.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 그의 견고했던 세계가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버지가 될 수 없는 몸이 아니었다. 그는 속았다.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그는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결과지를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초의 비서.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네 회장님, 10년 전 내 교통사고 관련 의료 기록, 그리고 박진수 원장에게 진료받았던 기록까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조사해. 최민준 비서는 놀란 기색을 애써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기록은 왜? 이유는 묻지 마. 강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진수라는 의사, 그 인간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병원 개업 자금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 자금 흐름 최근 동향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털어내. 이건 내 개인적인 명령이야. 회사 일보다 최우선으로 처리해.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최 비서는 회장실을 나서며 문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강지훈을 10년 넘게 보좌해왔지만 오늘처럼 분노와 살기가 뒤섞인 그의 모습은 처음 보았다.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혼자 남은 강지훈은 의자에 몸을 던졌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분노가 온몸의 피를 들끓게 했다. 누가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는가?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그를 아들처럼 대했던 새어머니 오유라 회장. 박진수 원장을 추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설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다시 서랍 속의 초음파 사진으로 향했다. 그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이제 이 작은 점은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자신의 아이, 자신의 핏줄,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감정이 솟아올랐다. 분노와 혼란의 폭풍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고 연약한 싹. 그것은 죄책감과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이서진을 떠올렸다.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 그는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그녀를 꽃뱀 취급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켰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사라져 주십시오. 그녀의 차갑고 단호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진실을 믿지 못한 어리석은 남자였다. 이서진, 그는 나직이 그녀의 이름을 읊조렸다. 그는 그녀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실력 있는 흉부외과 의사라는 것 외에는. 그는 즉시 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서진 선생의 신상자료 조용히 알아봐. 가족관계 병원 내 평판 사생활까지. 단 절대 본인이 눈치채게 해선 안 돼. 그날 이후 강지훈의 일상에는 새로운 습관이 추가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최 비서가 보고하는 이서진의 일과를 체크했다. 그녀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번의 수술을 하고 구내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밤늦게 퇴근하는지. 그는 마치 스토커처럼 그녀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병원 중앙 관제실의 CCTV를 통해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기도 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 환자와 상담하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습, 수술을 끝내고 지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는 모습.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다. 강인해 보였지만 그만큼 외로워 보였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지우는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가졌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를. 그런데 저렇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다. 제대로 먹는 것 같지도 않았다. 저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지, 아이는 괜찮을까, 온갖 걱정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다. 그의 태도는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강박에 가까운 보호 본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 리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그녀를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그녀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제 강지훈의 것이었다. 그의 제국이, 그의 인생이 지켜내야 할 유일한 보물이었다. 강지훈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위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기만한 자들을 찾아내 파멸시킬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여자와 아이를 되찾을 것이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얼음 왕국의 군주가 마침내 지켜야 할 왕비와 후계자를 찾은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세계가 격변하는 동안 이서진의 일상에도 미묘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병원은 언제나 소문이 가장 빠르게 퍼지는 곳이었다. 수술실의 밀폐된 공기보다, 중환자실의 삼엄한 경계보다 더 강력하게 말들은 벽을 타고 복도를 흘러 사람들의 귀로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속삭임에 불과했다. 들었어, 흉부외과에 회장님 숨겨둔 여자가 있다는 소문. 에이, 설마 그 얼음 같은 분이 말도 안 돼. 아니야, 비서실 쪽에서 나온 이야기라던데 요즘 회장님 심기가 아주 불편하시다고. 소문의 진원지는 불분명했고 대상 역시 흉부외과의 어떤 여의사라는 식으로 막연했다. 하지만 이서진은 본능적으로 그 소문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동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경외와 약간의 질투가 섞여 있었다면 이제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경계심이 더해졌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소문 따위에 흔들릴 만큼 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신 초기 증상으로 예민해진 신경은 자꾸만 곤두섰다. 수술 중 잠시 맡게 되는 피 냄새에도 헛구역질이 올라왔고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감추기 위해 더욱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그 무렵 선우그룹의 안주인이자 선우재단의 명예이사장인 오유라 여사는 한가로운 오후에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다. 우아하게 꾸며진 그녀의 집무실은 강지훈의 사무실과는 정반대의 취향을 보여주었다. 고풍스러운 가구와 유명 화가들의 그림, 그리고 생화의 향기가 가득한 공간.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었다. 그녀의 앞에 선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사장님, 병원 내에 강 회장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호호호, 우리 지훈이가 워낙 무뚝뚝해야지. 또 무슨 사고라도 쳤니? 오유라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부드러웠다. 그게 특정 여의사와 관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흉부외과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오유라의 찻잔을 드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어머, 그래. 우리 지훈이한테도 그런 면이 있었나 보구나. 하긴 이제 나이가 몇인데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비서가 물러나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하셨다. 그 자리에는 싸늘한 계산이 들어찼다. 강지훈, 그녀의 의부사들. 남편이 죽고 선우그룹을 물려받았지만 불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언제나 반쪽짜리 후계자로 취급받던 아이. 그 약점은 오유라가 자신의 친아들 강민우를 다음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런데 여자라니. 그것도 병원 내 의사. 지난 10년간 여자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던 그 녀석이 오유라는 이것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님을 직감했다. 자신의 계획에 거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변수였다. 싹을 잘라야 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김 병원장 좀 연결해줘요. 그녀는 인터폰을 들고 나직이 말했다. 오랜만에 병원 상황도 좀 들을 겸. 며칠 후 이서진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쳤다. 그녀가 집도했던 60대 심장판막증 환자에게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 수술 부위에 경미한 염증이 생겨 재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흉부외과 수술에서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일이었고 환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다. 서진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환자 보호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평소 그녀의 실력을 시기하던 동료 의사 김진규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이서진 선생, 이번 합병증은 좀 이상하지 않나. 수술 기록을 보니 봉합 과정에서 평소답지 않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 선생님, 그건 일반적인 오차 범위 내의 일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글쎄, 요즘 이 선생이 좀 피곤해 보인다는 말이 많던데. 혹시 사생활 때문에 수술 집중력이 흐트러진 건 아니고. 김진규의 말에는 교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의 문제 제기는 일사천리로 병원 상층부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신속하게 의료윤리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서진은 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단순한 합병증 사례를 가지고 윤리위원회까지 여는 것은 명백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윤리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병원장과 주요 보직 교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보다는 이미 결론을 내린 자들의 냉담함이 서려 있었다. 이서진 선생 입원 사안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병원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오유라 이사장의 사람이었다. 환자의 안전은 우리 병원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선생의 작은 실수가 병원 전체의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어요. 병원장님,
저는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병증은 유감이지만 제 과실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그녀는 수술 기록과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질문은 집요하게 그녀의 사생활과 최근 컨디션을 파고들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던데 사실인가? 혹시 병원 내에서 부적절한 소문의 주인공이 본인이라는 자각은 있나? 의사는 공인이야.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지. 그것은 조사가 아니었다. 명백한 마녀 사냥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의술이 아닌 그녀의 평판을 문제 삼고 있었다. 그녀를 부도덕하고 문란한 의사로 몰아 스스로 병원을 떠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였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밝힐 수도 없었다. 그랬다간 소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터였다. 저는 의사로서의 제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록이 증명할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냉정을 잃지 않고 말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에게 내려진 처분은 가혹했다. 추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수술 및 진료 업무에서 잠정 배제한다. 사실상의 대기 발령 의사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최 비서가 보고하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그의 소나기에서 형편없이 구겨졌다. 어유라, 그의 입에서 낮은 신음 같은 이름이 흘러나왔다. 역시 그 여자였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사람을 교묘하게 압박해 말려 죽이는 것. 그것이 그의 새어머니가 가장 잘하는 방식이었다. 감히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건드려 용서할 수 없었다. 초의 비서, 당장 김병 원장과 윤리위원회에 참석했던 놈들 전부 뒷조사해. 비리, 약점 뭐든 찾아내. 그리고 김진규라는 의사, 그 자식은 따로 손 좀 봐줘야겠어. 회장님, 어떻게 지금 당장 움직여. 강지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분노에 최 비서는 황급히 몸을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강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이서진이 걱정되어 미칠 것 같았다. 혼자서 그 모든 압박을 감당하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혼자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할 때였다. 그녀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한편 업무 배제 통보를 받은 이서진은 텅 빈 의국에 홀로 앉아 있었다. 동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피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책상을 정리하며 그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신념으로 버텨온 지난 1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짐을 챙겨 병원을 나섰다. 어둑해진 저녁 병원 로비는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 뱃속의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 온갖 무거운 생각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에 손을 가져갔다. 아직 아무런 태동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곳에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 괜찮아, 엄마는 강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병원 정문을 나서는 순간이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최고급 세단 병원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이 타고 다니는 차였다. 뒷좌석의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익숙한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와도 달랐다. 그 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뒷좌석 문이 조용히 열렸다. 타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이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얼음 왕국의 군주가 마침내 자신의 여왕을 구하기 위해 직접 전장에 나타난 순간이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다. 이서진은 낯선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창밖을 응시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어지러웠다. 그녀의 인생이 바로 저 불빛들처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강지훈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팽팽한 턱선에서 억눌린 분노가 느껴졌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 회장실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낮고 부드러웠다. 괜찮소. 그 질문에 서진은 실소를 터뜨렸다. 제가 괜찮아 보이시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연민이나 동정은 사양이었다. 미안하건. 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서진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오만하고 독선적일 것만 같았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사과였다.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군. 그들의 목표는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었을 테니. 그는 여전히 정면을 응시한 채 말했다. 마치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듯이 그의 말에 서진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가 그것을 순순히 인정했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그녀 안에 있던 분노와 서러움의 가시가 조금 무뎌지는 것을 느꼈다. 차는 서진의 낡은 아파트가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로 향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지는 구름 위에 떠있는 성과도 같은 곳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공간은 집이라기보다는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서재, 그리고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환상적인 야경.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시오. 강지훈이 재킷을 벗으며 말했다. 그의 말투는 명령에 가까웠다. 서진은 어이가 없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이것은 호의가 아니라 사육이었다. 황금으로 만든 새 장일 뿐이었다. 당신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미 당신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그들도 알고 있을 거요. 당신 혼자만의 몸이 아니지 않소. 그의 시선이 그녀의 배로 향했다. 아이. 그는 또다시 아이를 방패로 내세웠다. 서진은 그의 속내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정말 아이 때문에 이러는 걸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 이건 당신을 위한 게 아니야. 내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지. 그는 마치 그녀의 생각을 읽었다는 듯이 말했다. 여기 있는 동안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관리에만 신경 쓰시오. 전담 경호원과 영양사가 배치될 거요.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하고. 그의 말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그녀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 서진은 반박하려 했지만 지친 몸과 마음은 더 이상 싸울 기력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포기한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말없이 서재로 들어갔다. 그의 방식은 서툴고 거칠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친 방식 속에서 서진은 아주 희미한 온기를 느꼈다. 적어도 그는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지는 않았다.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위해 거대한 방패를 들어준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우의료재단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다.
강지훈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것이다. 예정에 없던 소집의 이사들은 웅성거렸고 특히 오유라 이사장과 김병 원장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에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의 뒤를 최민준 비서가 따랐다. 그는 회의 주재석에 앉아 모여있는 이사들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단 하나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흉부외과 이서진 선생에 대한 징계위원회 오늘부로 즉시 해산하고 모든 처분을 무효로 하겠소. 폭탄 선언이었다. 김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 회장님, 그건 절차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시는 독립성, 강지훈이 코웃음을 쳤다. 썩어빠진 정치질을 독립성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시오. 그는 최 비서에게 눈짓했다. 최 비서는 곧바로 회의실 스크린에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자료는 이번 사태를 처음 공론화한 의사 김진규의 수술 성공률이었다. 비슷한 케이스에서 그의 성공률은 이서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뒤이어 그가 과거에도 동료 의사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았던 기록들이 나타났다. 하나 질투심에 눈이 먼 의사의 투서를 가지고 병원의 핵심 인재를 내치려 했단 말이오. 강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김병 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그것은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보고받은 대로 처리했을 뿐. 그렇소. 강지훈의 싸늘한 시선이 김병 원장에게 향했다. 스크린이 바뀌고 김병 원장과 오유라 이사장이 최근 몇 주간 수차례 독대했다는 기록과 통화 내역이 나타났다. 병 원장은 이사장님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고 오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그녀는 곧 특유의 우아한 미소를 되찾았다. 회장,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건가요? 난 그저 병원의 명예를 걱정했을 뿐이에요. 젊은 의사가 불미스러운 소문에 휩싸이는 게 안타까워서. 적정,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어젯밤 외부 의료 자문단에 이번 사례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소. 스크린에 새로운 보고서가 나타났다.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작성한 보고서였다. 결론은 명확했다. 이서진 의사의 수술은 완벽했으며 합병증은 환자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 그녀의 처치는 신속하고 정확했음.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마녀 사냥의 근거가 송두리째 사라졌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그의 시선은 오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선우병원은 실력으로 말하는 곳이지 당신들의 시시한 정치질로 인재를 내쫓는 곳이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위험했다. 다시는 내 사람에게 손대는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든 내가 직접 그 손을 잘라버릴 거요. 내 사람, 그 두 단어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이서진이라는 여자는 자신이 직접 보호하는 사람이니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공개적인 선전포고였다. 이사회가 끝난 후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이서진의 징계는 눈 녹듯 사라졌고 오히려 김 병원장과 김진규 의사가 감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어제까지 그녀를 피하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의 눈치만 살피기 바빴다. 소문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회장님의 숨겨진 여자에서 회장님이 목숨 걸고 지키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펜트하우스에 있던 서진은 동료에게서 온 전화를 통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통쾌했지만 동시에 불쾌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버렸다. 그녀를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다.
그날 밤 강지훈이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어딘가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는 서재로 향하려다 창가에 서 있는 서진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들었소. 병원일.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지 않은 채 야경을 보며 말했다. 그래, 왜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신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제 문제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지우는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바로 뒤에 서서 나직이 속삭였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귓가에 닿았다. 당신을 지키는데 당신의 허락은 필요 없어. 서진이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부딪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강렬했다. 당신과 아이는 이제 내 책임이니까. 그것은 단순한 책임감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 눈빛 속에는 거친 소유욕과 서툴지만 진심 어린 염려, 그리고 그녀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닿는 그의 손길이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길의 서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두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이서진은 여전히 그의 일방적인 보호를 불편해했지만 이전과 같은 날 선 경계심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라 서툴고 뒤틀린 방식으로나마 진심으로 자신과 아이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표정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달라졌다. 아침마다 그녀의 식탁에는 최고급 유기농 재료로 만든 건강식과 영양사가 특별히 짠 주스가 올라왔다. 거실 테이블에는 그녀가 읽을 만한 최신 의학 저널과 임산부를 위한 서적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일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그림자처럼 그녀의 모든 필요를 챙기고 있었다. 하루는 서진이 소파에 앉아 논문을 읽다가 잠이 들었다. 한기를 느끼며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어깨에는 값비싸 보이는 캐시미어 담요가 덮여 있었다. 서재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그녀는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한 얼음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평온함은 폭풍의 눈과도 같았다. 서진이 모르는 곳에서 강지훈은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최민준 비서의 조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었다. 강지훈의 명령에 따라 그는 10년 전의 기록들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문제의 의사 박진수였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 비서는 보안이 유지되는 회장실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진수 원장은 회장님께 불임 진단을 내린 직후 운영하던 개인 병원을 헐값에 처분하고 돌연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의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스크린에 박진수의 현재 생활을 담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경기도 외곽의 호화로운 전원주택 차고에 나란히 서 있는 고가의 외제차들, 유럽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모습. 평범한 동네 의원 원장이 누릴 수 있는 부가 아니었다. 돈의 출처를 추적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자금 세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솜씨입니다. 최 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마침내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서류를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자금이 최종적으로 나온 곳은 유성개발이라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최 비서는 잠시 말을 끊고 강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오유라 이사장님의 친동생 오태석 씨입니다.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새어머니의 인자한 미소,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며 박진수를 추천했던 일, 그리고 그 이후로 교묘하게 자신을 고립시키고 일에만 미치도록 만들었던 모든 상황들, 그것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담보로 한 잔인하고 악랄한 연극이었다. 박진수, 그 인간 지금 어디 있지? 강지훈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이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최 비서와 함께 박진수의 전원주택을 예고 없이 찾아갔다. 정원에서 한가롭게 분재를 손질하던 박진수는 검은 세단에서 내리는 강지훈의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10년 만에 마주한 그의 얼굴은 과거의 젊은 후계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냉혹한 군주 그 자체였다. 오랜만입니다, 박 원장.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있군요. 강지훈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후장님, 여긴 어쩐 일로? 박진수는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 쳤다. 강지훈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최 비서가 내민 서류 뭉치를 그의 얼굴 앞에 던졌다.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다. 10년 전 당신은 내게 불임이라고 했지. 강지훈은 한 걸음씩 그에게 다가갔다. 박진수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다. 그 값싼 거짓말 한마디의 대가로 당신은 이 집과 당신 자식들의 유학 생활과 당신의 안락한 노후를 샀더군. 내 인생을 팔아서.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목숨만은. 박진수는 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다. 오 이사장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당시 회장님께서 너무 불안정해 보이셔서 그룹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협박. 강지훈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 돈을 받을 때도 누군가 당신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었나. 그는 더 이상 박진수에게 관심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의 목적은 이 남자의 처참한 몰골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최 비서, 저 인간의료법 위반 위증탈세 횡령 전부 엮어서 집어넣어. 변호사 선임할 기회도 주지 마. 저 인간이 가진 모든 걸 빼앗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네, 회장님. 그리고 오 이사장님께는 내가 직접 찾아갈 테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채 돌아온 강지훈은 깊숙이 시트에 몸을 묻었다. 최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았다. 차 안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다. 강지훈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10년의 세월을 되짚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는 방황했다. 거대한 그룹을 이끌기에는 너무 어렵고 주변에는 온통 그의 자리를 노리는 늑대들 뿐이었다. 그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새어머니 오유라였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편인 것처럼 행동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가 그룹을 장악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왔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다. 어머니처럼 의지했다. 그랬던 그녀가 그의 등 뒤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가족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앗아갔다. 그를 사랑과 행복을 모르는 공허한 일벌레로 만들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친아들 강민우에게 그룹을 물려주기 위한 거대한 설계였다. 분노가 심장을 태울 듯이 들끓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허무함과 배신감이었다.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부정당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하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최 비서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기계처럼 차가운 소리였다. 오유라 이사장과 강민우, 그 모자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해. 회장님, 주식재단 지분, 이사회 영향력, 심지어 그들이 가진 시시한 예술품 컬렉션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전부 다. 그들이 내게서 빼앗아 간 것 이상으로 처절하게 되돌려 줄 거야. 그것은 복수의 선언이었다.
늦은 밤 강지우는 유령처럼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지만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게 깨어 있었다. 거실로 들어선 그의 눈에 소파에서 잠든 이서진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책을 읽다 잠이 든 듯 의료 저널이 가슴팍에 놓여 있었다. 곤히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 아이 같은 평온함이 어려 있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살짝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그녀의 배가 눈에 들어왔다. 강지우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이 여자와 저 뱃속의 아이, 자신의 거짓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진짜인 존재들이었다. 오유라가 그에게서 훔쳐갔던 미래, 그가 영원히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체념했던 행복, 그것이 기적처럼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리고 서재에서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몸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잠든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왕국이 생겼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 오유라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신의 여왕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왕자를 위해서 펜트하우스에서의 동거는 어색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서진은 강지훈이 제공하는 철저한 보호와 완벽한 생활 환경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뱃속의 아이를 향한 것인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행동에는 분명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황금 세장 속에서 마냥 보호받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의사였다. 언제나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해왔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가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날 아침 서진은 결심한 듯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나온 강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이야기 좀 해요. 강지훈은 피곤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할 말이라도 모든 걸 말해줘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를 공격한 게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그리고 회장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요. 저를 이 안전한 요새에 가둬두고 혼자 싸울 생각이라면 그만두세요. 전 인형이 아니에요. 그녀의 당돌한 요구에 강지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완벽히 차단하고 싶었다. 추악한 진실의 파편 하나라도 그녀에게 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소파에 앉았다. 알겠소. 당신은 알 권리가 있으니.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10년 전 새어머니 오유라가 설계한 불임진단이라는 거대한 사기극.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잔인한 거짓말. 그리고 그녀와 아이의 존재가 오유라의 계획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최근 그녀에게 가해진 공격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서진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다. 그것은 동정이나 연민의 표정이 아니었다. 명석한 외과 의사가 복잡한 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최적의 수술 계획을 세우는 듯한 냉철하고 지적인 분노의 얼굴이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강지훈은 그녀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뭐라고? 이 싸움은 더 이상 회장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와 제 아이의 목숨도 걸려 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은 그룹을 알지만 전 병원을 압니다. 오유라 이사장의 권력 기반은 선우재단과 병원이에요. 그 돈줄과 인맥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그곳의 생리를 가장 잘 아는 건 저예요. 절 이용하세요. 강지훈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려 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매달릴 것이라는 예상은 처참히 빗나갔다. 그녀는 오히려 전사가 되어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이것이었다. 그가 그 비 오는 밤 그녀에게 속절없이 끌렸던 이유가 위험할 거요. 제 캐리어를 걸고 부당한 징계와 싸웠던 것보다 더 위험할까요? 그녀가 반문했다. 전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회장님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시선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두 동맹의 눈빛이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안식처가 아닌 비밀스러운 전쟁 사령부로 변모했다. 거실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선우그룹의 재무제표와 선우재단의 예산안 병원의 인사, 기록 카드와 각종 비품 구매 목록 따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강지훈과 이서진은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오유라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협업은 놀라울 만큼 효율적이었다. 강지훈이 그룹의 거시적인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의 허점을 파고들면 이서진은 병원 내부의 인맥도와 관행이라는 현미경으로 그 부분을 확대해 분석했다. 이 사람들 전부 오유라 이사장이 병원장으로 있을 때 승진한 사람들이에요. 서진이 몇몇 의사들의 인사 기록을 가리키며 말했다. 실력보다는 라인을 잘 타서 올라간 케이스죠. 이들을 통해 병원 내부에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커요. 초의 비서에게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라고 지시했어. 하지만 대놓고 움직이지는 못할 거요. 꼬리가 너무 길어. 그럴 필요 없어요. 서진이 말했다. 의사들의 비자금은 보통 제약회사 리베이트나 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해요. 이쪽을 파고드는 게 더 빨라요. 그녀는 병원의 의료기기 구매 목록을 가져왔다. 수백 개의 품목들 속에서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무언가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학적 지식은 강지훈의 유능한 회계팀도 찾아낼 수 없는 허점들을 발견해냈다. 아이 가마나이프 장비 이상해요. 5년 전에 최고 사양으로 들여왔는데 실제 사용률은 현저히 낮아요. 굳이 필요 없는 고가의 장비를 구매해서 리베이트를 챙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메디 컨설팅이라는 회사에 매년 지불되는 자문료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요. 병원 내에 이런 컨설팅을 받는다는 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녀의 통찰력은 강지훈의 조사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치열하게 전략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도 어느새 서로의 지성에 감탄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곤 했다. 강지훈은 서류에 코를 박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수술실에서 보여주었던 경이로운 집중력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지적인 아름다움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었다. 서진은 냉혹한 기업 사냥꾼인 줄만 알았던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인 전략가인지, 그리고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숨기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들의 감정적인 거리도 빠르게 좁혀졌다. 서류 더미 위에서 깜빡 잠이 든 그녀의 어깨에 그가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지친 그를 위해 그녀가 서툰 솜씨로 커피를 타주었다. 서류를 동시에 집으려다 손끝이 스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설레는 전류가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다. 이서진이 지적했던 메디 컨설팅의 실체를 추적하던 최 비서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그 회사는 역시나 유령 회사였고 수년간 병원으로부터 흘러들어간 자문료는 오유라의 개인 미술관 운영비와 그녀의 아들 강민우의 유흥비로 사용되고 있었다. 명백한 횡령의 증거였다. 차자근.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암투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였다. 오유라를 이 사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완벽한 명분. 그들은 증거 자료를 정리하며
밤을 꼴딱 새웠다. 동이틀 무렵 모든 정리가 끝났다. 두 사람은 탈진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변에는 온통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해냈군요. 서진이 나직이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성취감이 어려 있었다. 아니, 우리가 해낸 거지. 강지훈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영원히 저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혼자 싸우다 무너졌을 거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리고 이제 제법 불러온 그녀의 배 위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따뜻하고 경이로운 생명의 감촉. 그가 그토록 가질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미래. 우리 아기,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서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위에 가만히 포겠다. 두 사람의 손이 하나의 약속처럼 새로운 생명을 감싸 안았다. 그것은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자 말없이 나눈 사랑의 맹세였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개인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에 맞서 함께 싸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맹이자 이미 시작된 가족이었다. 강지훈과의 연합전선이 구축된 후 이서진은 잠시나마 평화를 되찾았다. 강지훈은 그녀의 업무 복귀를 도왔고 병원 내 그 누구도 감히 그녀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임신한 그녀의 몸을 염려해 수술 횟수를 줄이고 비교적 부담이 적은 외래 진료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이제 제법 익숙해졌다. 밤늦도록 함께 자료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것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의 긴장감 대신 동지애와 은근한 설렘이 자리 잡았다. 함께 식사를 하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책을 읽는 조용한 시간들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가정의 온기와도 같았다. 서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철옹성 같은 남자의 서툰 배려에 마음을 열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진과 함께 있을 때면 평생을 그를 짓눌러왔던 고독과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구원이었다. 그는 오유라에게 빼앗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횡령 증거는 확보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사회를 소집해 그녀의 모든 것을 박탈하는 일뿐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오유라는 강지훈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패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강지훈이 아닌 그의 가장 약한 고리 이서진을 향한 전면전이었다. 폭풍은 가장 평온한 아침에 시작되었다. 한 타블로이드 매체의 인터넷판 한 면에 대서특필이 떴다. 단독, 선우그룹 강지훈 회장의 여인, 알고 보니 치밀한 계획녀, 동정심 유발에 발목 잡았다. 기사는 악의적인 왜곡과 교묘한 거짓말로 가득 차 있었다. 익명의 병원 관계자 인터뷰를 가장해 이서진을 남자 문제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야심 많은 의사로 묘사했다. 그녀가 강지훈 회장의 불임 사실을 약점 삼아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아이를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리는 희대의 꽃뱀이라는 것이 기사의 골자였다.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부당한 징계조차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처럼 포장했다.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와 SNS로 퍼져나갔다. 이서진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공개되었고 그녀의 신상은 무방비 상태로 대중의 조리돌림감이 되었다. 인터넷 댓글창은 그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으로 들끓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이 기사를 접한 강지훈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언론사를 찾아가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다. 이것이 오유라의 수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를 도발해 섣부른 행동을 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해 기사 삭제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서진은 출근하자마자 지옥을 마주해야 했다. 병원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대놓고 경멸하거나 혹은 노골적인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환자 보호자들까지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다. 그녀는 순식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괜찮아.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창백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되뇌었다. 이런 것에 무너질 내가 아니야. 하지만 쏟아지는 악의 앞에서 완전히 초연하기란 불가능했다. 이것이 오유라의 첫 번째 공격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훨씬 더 치명적이고 잔인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흉부외과에 비상이 걸렸다. 7살 어린 아이의 긴급 심장 수술이 잡혔는데 수술에 반드시 필요한 특수 인공판막에 재고가 없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이다. 전산상으로는 분명히 재고가 있어야 했지만 창고 담당자는 전산 오류와 납품업체 사정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다른 병원에서 빌려오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과장이 고함을 쳤다. 아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 수술은 이서진이 맡기로 되어 있었다. 아이의 케이스가 워낙 희귀하고 어려워 병원 내에서 그녀 말고는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다. 원래 수술을 맡기로 했던 교수는 오유라의 사주를 받고 갑작스러운 복통을 핑계로 사라진 후였다. 모든 것이 덧치였다. 이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오유라는 지금 그녀의 의사로서의 생명, 그리고 어린 아이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고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었다. 이 수술이 실패하면 대중은 문란한 사생활로 환자를 죽인 부도덕한 의사로 그녀를 낙인 찍을 것이고 강지훈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터였다. 수술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서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 미쳤어. 판막 없이는 불가능해. 동료 의사가 그녀를 말렸다. 방법이 있습니다. 판막을 직접 재건하는 구식 수술법이 있어요. 성공률은 낮지만 지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수술법이었다. 현대의학에서는 거의 사장된 극도의 정교함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방식.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회의실의 모든 의사들이 그녀를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이의 심장은 멈춰가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이서진은 그 말을 남기고 결연한 표정으로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졌다. 병원 밖에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방송사 카메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스캔들 의사 어린 환자 목숨 담보로 위험한 수술 강행이라는 자극적인 속보가 인터넷을 도배했다. 강지훈은 병원 중앙관제실에서 수술실의 바이탈 모니터를 타는 듯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최 비서로부터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그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오유라가 이토록 잔인하고 악랄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쥔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 수술실 안에 있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의 손에 쥔 휴대폰이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수술실 안은 전쟁터였다. 아이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교수님, 환자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쇼크 상태입니다. 레지던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모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비난하던 김진규 의사조차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서진은 고요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눈앞의 작은 심장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외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그녀와 환자만이 존재하는 절대적인 집중의 세계. 그녀는 마스크 너머로 나지기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힘주어 말했다. 메스,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사의 손놀림이 아니었다. 생명의 외줄 위에서 춤을 추는 예술가의 몸짓과도 같았다. 멈춰가는 작은 심장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향한 처절한 싸움. 수술실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경고음이 울려 퍼지는 모니터 소리만이 그들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수술실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밖에서는 1분이 60초였지만 안에서는 한 생명의 운명을 가르는 영겁의 시간이었다. 이서진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려 마스크를 적셨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가느다란 실에 꿰인 바늘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춤을 추었다. 멈춰가던 아이의 심장 조직을 한 올 한 올 재건하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기회였다. 삐삐. 불규칙하게 울리던 모니터의 경고음이 어느 순간 간격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의료진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 소리는 하나의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았다. 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은 소리였다. 혈압 안정, 심박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취과 의사의 외침의 수술실 안에 모두가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수술이 성공한 것이다. 이서진은 마지막 봉합을 마치고 지친 몸을 뒤로 물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10시간에 걸친 사투였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성취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또 한 번 죽음의 신에게서 승리했다. 수술실에 수술 중 표시등이 꺼지고 육중한 문이 열렸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아이의 부모가 달려와 그녀의 앞에 무너져 내렸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부모의 울음 섞인 감사 인사에 그녀를 향해 터지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비난의 화살을 쏘기 위해 모여들었던 기자들은 이제 눈앞의 영웅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그때였다. 인파를 해치고 한 남자가 그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은 안도감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휘청거리는 이서진의 몸을 강하게 부축했다.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공개적인 행동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욱 맹렬하게 터졌다. 강지훈과 이서진.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공식적으로 각인되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서진을 부축한 채로 곁에 있던 최 비서에게 나직이 명령했다. 지금 당장 병원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언론사 한 군데도 빠짐없이 참석시키고 그의 선언에 주변이 술렁였다. 오유라는 자신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소식과 함께 강지훈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경악했다. 저 애송이가 감히 자신에게 반기를 들려 한다고 그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분노로 이글거리는 얼굴을 하고 병원 강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지금 제 발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 후 병원 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잠시 씻고 옷을 갈아입은 이서진은 강지훈의 손을 잡고 단상에 섰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강지훈은 마이크 앞에 섰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근 제 주변과 선우병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는 옆에 선 이서진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하고 다정했다. 먼저 제 곁에 있는 이서진 선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여자이며 곧 태어날 제 아이의 어머니가 될 사람입니다. 장래가 술렁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철옹성으로 불리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사랑 고백이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서진 선생이 저를 의도적으로 유혹했다고 보도했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음 발언은 기자회견장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제가 그동안 결혼이나 연애에 무관심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해 왔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때 강당 뒤편에 서 있던 오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이서진 선생을 음해하고 어린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이 모든 혼란을 야기한 사람이 바로 저를 기만했던 그 사람입니다. 강지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10년 전 강지훈의 의료 기록과 박진수 원장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의 자백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오유라 이사장님의 지시였습니다. 회장님께 불임 진단을 내리는 대가로 막대한 돈을 받았습니다. 장래는 이제 경각을 넘어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크린에는 메디 컨설팅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병원의 자금이 오유라에게 흘러 들어간 혐의, 그리고 오늘 수술에 필요했던 인공 판막의 납품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라고 지시한 통화 녹취록까지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마침내 이성을 잃은 오유라가 소리를 지르며 단상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그녀의 우아했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탐욕과 분노에 찬 추악한 민낯만이 남아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터졌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던 김 병원장과 오유라의 측근들을 먼저 체포했다. 그리고 곧장 발악하고 있는 오유라의 앞을 막아섰다. 오유라 씨, 계엄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 위반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미수. 애어린 아이의 수술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에 대한 가장 무거운 혐의였다. 오유라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강지훈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강지훈,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강지훈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이서진에게만 향해 있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었지만 두 사람이 있는 단상 위는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다. 강지훈은 이 모든 혼란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려는 듯 그녀의 몸을 돌려 자신의 품에 가만히 끌어안았다. 사람들의 외침도 카메라 플래시도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다. 이제 다 끝났어. 그가 그녀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다. 우리가 이겼어. 서진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 그렇게 서로를 굳게 껴안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세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오유라와 그 일당들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선우그룹 황태자 스캔들은 한 여성의 명예를 짓밟고 후계 구도를 바꾸려 했던 선우그룹판 막장 드라마로 진실이 밝혀졌다. 오유라는 횡령 배임, 살인 미수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구속되어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운명에 처했다.
선우그룹과 선우병원에 깊숙이 뿌리 내렸던 그녀의 세력은 강지훈의 칼날 아래 흔적도 없이 숙청되었다. 강지훈은 이번 사태를 통해 냉혹하지만 유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의 지배력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다. 이서진은 하루아침에 희대의 꽃뱀에서 현대의 영웅이 되었다. 그녀가 보여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병원으로 복귀한 그녀를 향한 시선은 이제 존경과 경애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병원 내의 주요 보직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흉부외과 내에 소아심장센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재단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자 펜트하우스에는 비로소 둘만의 평화가 찾아왔다. 전쟁의 동지였던 두 사람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이 되어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와인잔을 기울였다. 물론 서진의 잔에 담긴 것은 와인이 아닌 포도 주스였다. 미안했소.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내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진심으로 사과하지.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과 받아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하시오. 다시는 아이를 방패로 내세우지 말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회장님이 지키고 싶은 게 그리고 책임지고 싶은 게 정말 아이뿐이었나요? 그녀의 돌직구에 강지훈은 잠시 당황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언제나 세상 모든 것에 자신만만했던 남자가 사랑 앞에서는 서툰 소년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 나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저 내 핏줄이라는 책임감만 앞섰으니까. 그는 다시 그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깨닫게 될수록 모든 게 변했어. 이젠 당신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조차 없어. 거진거. 아이는 당신과 나를 이어준 소중한 기적일 뿐 내가 사랑하는 건 이서진 당신이라는 사람이요. 그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서진의 심장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 말을 기다렸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강지훈은 펜트하우스에 작은 아기방을 꾸미기 시작했다. 세계 최고의 친환경 자재로 만든 아기 침대와 가구들 아이의 두뇌 발달에 좋다는 장난감과 책들이 방을 가득 채웠다. 서진은 그의 유난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가정의 행복에 젖어들었다. 하루는 두 사람이 함께 아기 침대를 조립하고 있었다. 서툰 망치질을 하는 강지훈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웠다. 설명서를 보며 낑낑대던 그가 문득 망치를 내려놓고 진지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어진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선생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반지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 담긴 조금은 불안해 보이면서도 간절함이 가득한 그 표정이었다. 이건 당신을 내 세상에 가두려는 구속이 아니오. 당신의 세상에 나라는 사람이 평생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부탁이오. 당신의 파트너로서, 당신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당신의 남편으로서 평생 당신 곁을 지키게 해주시오. 서진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완벽해 보이는 이 남자가 자신 앞에서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으로 사랑을 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것으로 모든 대답은 충분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진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세상은 그들의 결혼과 곧 태어날 이세에 대한 기대로 들썩였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촐한 언약식을 가졌다. 그리고 마침내 예정일보다 조금 이른 어느 봄날 진통이 찾아왔다. 선우병원 분만실 앞.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냉철한 군주 강지훈은 그곳에 없었다. 대신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셔틀처럼 오가는 초조한 예비 아빠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평생 그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다. 수조원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턴 그가 아내와 아이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다. 몇 시간 후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3,002kg의 아주 잘생긴 왕자님입니다. 강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허둥지둥 분만실로 들어가 땀에 흠뻑 젖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서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안겨주는 작고 붉은 생명체를 받아들었다.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의 얼굴을 빼닮은 하지만 서진의 총명한 눈빛을 가진 아이. 그는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온 세상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공허하게 살아왔던 그의 삶이 마침내 완벽하게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1년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강지훈과 이서진은 이제 펜트하우스가 아닌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이 있는 하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의 아들 강현우는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있었다. 강지훈은 슈트를 벗어던지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잔디밭에 엎드려 아들이 자신에게 오도록 팔을 벌리고 있었다. 현우야 이리 와, 아빠한테. 현우는 깨르르 웃으며 몇 번 휘청거리다이내 아빠의 품에 안겼다. 강지훈은 아들을 번쩍 들어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얼음 군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진은 정원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소아심장 센터장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강지훈은 아들을 안고 그녀에게 다가와 옆에 앉았다. 그는 한 팔로 아들을 안고 다른 한 팔로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야.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서진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독한 폭풍우가 몰아치던 하룻밤의 만남. 불가능할 것 같았던 기적 같은 임신.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거대한 음모에 맞서 싸웠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불임이라 믿었던 한 남자는 자신의 여왕을 만나 비로소 완전한 왕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고 그는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왕국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들의 왕국에는 미래를 밝혀줄 어린 왕자가 있었다. 강지훈은 아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고독의 그림자는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과 영원히 변치 않을 행복만이 가득했다. 이것이 그가 되찾은 아니 그녀를 통해 새로이 얻게 된 진짜 인생이었다.